사마천 4기의 현실적 이상과 더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표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 몽입니다. 이 꿈몽자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가주석으로 취임할 무렵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용어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몽이라고 하는, 중국 꿈이라고 하는 요 세 글자가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China Dream 또는 Chinese Dream, 중국인의 꿈.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게 워더멍이라고 하는, 나의 꿈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따라 나옵니다. 중국의 꿈이 곧 나의 꿈이고,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나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몽이라고 하는 세 글자,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국가 정책 전략, 이런 부분들이 특히 역사와 문화를 강조하는 중국 사람은 전통적인 국가 정책 뒤에 사마천 4기가 버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1대1로라고 하는 네 글자입니다. 1대1로는 지금 뭐 이번에 정권 교체되고 난 다음에 중국으로 특사 처음에 갔을 때 그 1대1로 프로젝트를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특사를 보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 1대1로가 중국몽하고 나의 꿈하고 같이 연계돼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1대1로 사업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은 중국의 큰 흐름과 변화,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와 흐름도 같이 파악이 가능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1대1로 사업과 더불어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중화주의 전파의 뒤에 사마천 4기가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1대1로 사업을 영어로 별칭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 비단길 사업입니다. 프로젝트입니다. 비단길은 잘 아시다시피 사마천 당대에 개척된 길입니다.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역으로 가서 비단길을 개척한 게 사마천 당대입니다. 그래서 비단길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은 사마천 4기입니다. 누가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장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한나라 때하고 당나라 시대 때, 그리고 그 전성기를 누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동서교역로로서 실크로드, 이 동서교역로의 실크로드를 21세기 들어와서 중국이 1대1로라고 하는 국가 전 세계적인 규모의 사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국의 전성기를 구가해보겠다라고 하는 아주 원대한 포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이게 1대1로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육상으로, 육지를 통해서 비단길을 새롭게 개척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쪽으로는 해상 실크로드도 같이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야심찬 프로젝트가 1대1로 프로젝트입니다. 요즘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처음에 잘만 외교관계만 제대로 했으면은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지금 이 육로를 통한 요 실크로드 개척에는요, 도로, 철로, 그 다음에 신도시, 이런 사업들이 이 안에 같이 병행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래도 토목 건축하면 꽤 노하우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여기 엄청난 기술과 그 다음에 기술자들, 기타 우리나라의 모든 그 능력들이, 노하우가 이 안에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기회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초창기 때는 우리가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교에서 계속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놓쳤고, 향후 이제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가담을 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굉장히 추미애 관심사 가운데 하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대1 프로젝트에 중국이 애시당초 계획했을 때에는 북한의 노동력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저쪽에 있는 연해주 쪽에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풀어야 될 과제고, 중국은 이런 대형 토목공사를 프로젝트를 거행하면서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뭐야 그러면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중화주의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전 세계에다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를 알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화주의 전파 아닙니까? 이게 소프트 파워 전략이라고 합니다. 경제하고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에 어필하겠다는 거죠. 그 소프트 파워 전략의 가장 중요한 역사 텍스트가 사마천 사기입니다. 그래서 사마천 고향 마을이나 그 다음에 사마천에 대한 연구나 그 다음에 사기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집중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1대1로 사업에 의해 가지고 파생되는 영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에서 44억 명이 이 프로젝트의 영향력을 받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효과는 21조 달러, 전 세계 경제 규모의 29%를 차지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관계되어 있는 국가 숫자만 26개 국가 그 안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될 걸로 보이고, 철도, 고속철도가 8만 1000km가 개설이 됩니다. 철도가 놓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2013년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 연결 수단, 교통 수단으로 고속철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을 2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속철 때문에 제 중국 여행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지금 단축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속 400km짜리 고속철도가 중국에 곳곳에 100% 중국 기술로 지금 곳곳에 개통이 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고속철도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 시사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올해 4월 달에 중국 국가 지도층에서 공산당 최고 고위급 지도층 정책을 발표하는 곳에서 신수도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보정시라고 했죠. 여기가 보정입니다. 요 시가 북경에서 서남쪽으로 수백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20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고, 요 보정시에서 동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웅현이라고 보이죠. 그죠? 웅현이라고 보입니다. 요 웅현이 중국의 신수도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뭐 세종시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약 100수십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신수도 건설 계획이 저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보정을 포함한 웅현시의 부동산, 동산 모든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 도시 개발하면은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신수도를 만들겠습니까? 기껏해야 100년 정도일 텐데, 중국이 신수도 개발하면서 내세운 숫자가 1000년입니다. 1000년. 1000년을 내세워가지고 북경의 기능을 분산시키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계획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요게 신수도 개발, 웅현 개발을 위해서 중국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수도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사방주위의 새로운 개발 계획들입니다. 아까 보정까지 그죠? 140km 정도 됩니다. 웅현까지 한 110km 정도 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거의 뭐 우리 세종시하고 거의 거리는 비슷합니다. 또 하나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시진핑의 30년입니다. 뭔 소리냐 하시겠지만은 실제로 중국의 그 공산당 홍보물이나 당 기관지나 이런 잡지들이나 책들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시진핑의 30년.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석으로 취임하면서 중국 인민들과 중국 지도자들이 시진핑에게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30년을 부여합니다. 시진핑의 30년. 그러면서 1949년 신중국 성립에 의해 가지고 78년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표방할 때까지 딱 30년 동안을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모택동의 3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등소평이 78년도 개혁 개방을 표방하고 난 다음에 시진핑이 들어설 때까지 약 30년 동안을 등소평의 3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진핑 이후 30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중국 인민대회를 비롯해가지고 중국 최고 권력 기관들이 끊임없이 회의를 통해가지고 또는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시진핑에게 뭔가 새로운 용어들을 부여합니다. 그 용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시진핑의 정치적 영향력이 퇴임 후에도 계속될 거라는 걸 짐작하게 만듭니다. 그게 얼마 전에 나온 핵심이랍니다. 지금까지 모택동한테만 붙여준 용어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진핑이 국가주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도 차기 주석과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아있으면은 차차기 주석에게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것을 흔히 보면은 뭐, 야, 심하다. 중국 사람들 뭐 독재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중국의 체제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중국의 정책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작은 국가 계획의 기본 단위가 10년 단위로 정책이 결정이 되고요.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큰 단위로 지금 보실 것처럼 한 세대 단위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인민대회를 통해 가지고 큰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국가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그걸 빨리 정부나 외교 당국에서 그걸 수합해서 쉬운 말로 중소기업들한테 빨리빨리 쉬운 말로 정보를 빨리 전달해 주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할 무렵에 중국의 18대 국정과제라는 게 나옵니다. 큰 과제, 18개 정도가 되는 국정과제가 나오고, 이 18개는 시진핑 퇴임할 때까지 계속 10년 동안 밀고 나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러니까 30년 정도 이 계획이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한테 가장 좋은 정보라면 뭐냐 그러면 중국말로는 생태라고 얘기하는데 친환경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중국 진출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뭡니까 세제라든지 그 다음에 비누라든지 샴푸라든지 이게 전부 다 친환경적인 그 제품들을 전부 다 바뀐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중국이 중산층들이 이제 친환경적인 세제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중국의 중산층들의 숫자가 억단이 아니니까 인구 숫자만 해도. 그러면 중국의 큰 국정 계획, 향후 개발 계획 이런 부분들을 빨리 국가가 외교 당국이 그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진출이 유망하니까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고 진출을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정보 전달이 빨리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다른 건 제가 별로 부럽진 않습니다만 중국이 제일 부러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연속성입니다. 우리는 정권만 바뀌면은 앞에 정권들 해놓은 것들 설거지 하다가 몇 년 보내고 또 그거 했던 거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또 계획 만들어가지고 또 한다고 막 난리를 치다가 정권 또 바뀌어버리고 또 바뀌고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의 정책의 일관성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진핑의 30년에 관한 이야기들의 왜 30년이 가능한가라는 부분들을 보도한 언론 기사들인데 그럼 다 당 핵심 나왔지 않습니까? 저 단어가 등장하느냐 등장하지 않느냐에 따라 아주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권력이 공고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진핑 30년이 실질적으로 아마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당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시진핑의 30년을 위해서 중국이 중국몽이라고 하는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호텔에 가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쭉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게 버스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버스 뒤에요. 버스 뒤통수입니다. 뒤통수에다가 중국몽이라고 하는 글자를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현지 모습들입니다. 또 하나 사마천 사기의 현실적 위상을 여러분들이 사마천의 고향 마을인 한성시, 섬서성 한성시 그 가운데서도 사마천 사당을 중심으로 하는 사마천 광장의 모습의 변화를 보여드리는 걸로 간략하게 대신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2009년도 때 사마천 사당 무덤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전부 다 밭이죠. 2009년. 그리고 2010년부터 사마천 제사가 국가제사로 습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 무렵에는요,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거의 확실시되던 그때 해입니다. 중국은
차기 국가 지도자가 거의 3년 내지 4년 전에 거의 정해집니다. 우리처럼 선거를 통해 가지고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2기 체제, CCP 2기 체제 들어가면, 내년부터 들어가면은 차기 국가 주석 이야기가, 당 총석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 정도 치열한 정치적 협상과 또 심하면 정치적 투쟁을 통해 가지고 차기 주석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쯤 되면은 거의 국가 주석 또는 당 총서기가 확정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같으면은 다음 국가 지도자로 확정이 되면은 막 그죠? 그 사람이 다 서포트라이트를 받을 것 같지만 중국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딱 이 취임식 하는 그 이후부터 주목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몸을 낮추고 3년 동안. 왜냐 그러면 3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자기가 막 설레발 치고 다니거나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견제구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몸을 낮추고 완전히 권력을 이양받고 취임하는 순간부터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중국 지도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마천 사학의 현실적 위상, 2009년도에 사당하고 무덤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이건 2010년도 모습입니다. 국가제사가 본격화되면서, 국가제사로 승격되면서 이런 모습이 됐고요. 이건 그 이듬해 2011년도의 모습입니다. 사마천 광장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밭들이 이제 물 채우기 시작했죠. 물들이 막 나오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오는 동네이기 때문에 물을 다른 데서 끌어다가 물을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다 제사 때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2012년도 제사 때 모습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내려다본 사당하고 무덤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제사 때 모습입니다. 13년도 제사 때 모습이고요. 2014년도 제사 때 모습이고, 이거는 2016년도 때 모습입니다.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사마천 광장의 모습을. 그리고 공원화시킵니다. 사마천 공원 이름은 사마천 사기 국가문사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공원입니다. 규모가요 750만 평 정도 됩니다. 공원 하나는 750만 평. 여기도 한 4개쯤 된답니다. 사마천 사당의 그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국가 지도자들이 사마천 사당을 방문했을 때 모습들인데, 사실 저는 2009년도 민간 제사 때까지는 사마천 제사를 지나러 가면요 아주 상기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98년 이내로 사마천 고향을 제가 한 30여 차례 방문했기 때문에 사마천 고향 마을에서는 제가 최고 기빈 중에서도 기분입니다. 제가 한번 방문하면은 사마천 고향 마을에 막 100m 단위로 플래카드가 막 걸립니다. 환영, 그리고 뭐 깽가리 치고 북치고 막 이렇게 환영을 해주거든요. 요즘은 시청 앞 전광판에 환영 전광이 이렇게 국가자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완전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VIP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의전에 손이 모자라요. 사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도 막 거의 뭐 후다닥 지내고 올 정도. 그래서 미안했던지 이 섬서장 한성시 당국에서 저를 위해서 특별히 배려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사마천 사당 전시관에 강택민 주석이잖아요, 그죠? 강택민 주석 옆에 제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 2009년도 제가 마지막 민간 제사 때 제사 지낼 때 모습이고, 이때 제가 제사 지낼 때 서열이 인구 55만 명 가운데서 서열 4위였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전시관에 제 사진이 2개나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여기도. 이 학술 발표대회 때인데 제가 충남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분 한 분한테 제가 학술 발표를 양보를 하고 저는 이제 편안한 복장으로 참석을 하고 들으러 갔는데 키오크 나와서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 바람에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것도 또 전시관에 갔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이 사진이 국가문사공원 설립을 위한
첫 자담회입니다. 2015년에 첫 자담회가 이루어졌고 지금 국가문사공원이 750만 평 규모의 문사공원이 계속해서 착착 이런 조건도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네. 올해 갔더니 물 거의 대부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매년 바뀝니다.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에 관한 얘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마천 사기는 왜 주목을 해야 되냐 그러면 중국 역사 5,000년 가운데 3,000년을 다루고 있는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중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갈수록 사마천 사기에 대한 관심도와 그 다음에 요구가 점점 더 요구사항이 높아질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98년도 사마천 고향을 처음 방문한 이래로 내년으로 딱 20주년 됩니다. 내년이면 제가 사마천 고향 방문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나중에 또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공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2년 전에 사단법인 한국사마천학회를 설립을 해서 지금 학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해놓고 사드 때문에 완전히 지금 올스톱돼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을 비롯한 사마천 사기에 관심 많은 분들의 회원 가입이 아주 절실한 그런 시점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내년에 사마천 제사 즈음에 한국 방문단을 제가 지금 조만간에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규모로 사마천 제사에 직접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사마천 그 광장에다가 한국관을 하나 제가 지금 부탁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마천 학회도 좀 홍보도 좀 하고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에서 학회에 후원하고 있는 기업들도 홍보도 좀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던 차에 사드 문제가 지금 순조롭게 이제 한중관계 문제가 풀려가고 있어서 아마 잘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홈페이지는 새롭게 구축 중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밴드를 보면은 사단법인 한국 사마천학회 밴드가 있으니까 밴드 들어가셔서 중국 정보도 좀 보시고 학회 활동도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가 사마천 정학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마천 정학회는 제 책 인세의 10%가 법적으로 적립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매년 한 차례 정도 사마천 고향을 방문을 해서 사마천 후손 가운데 후손이 있습니다. 사마천 후손들 가운데서 대학교에 입학한 후손에 한해서만 등록금을 대주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사마천 사기 이야기하는 거나 그 다음에 책을 판매하는 거나 전부 다 사마천 사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고 또 사마천 고향 분들이 전폭적으로 저한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성씨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자 정학회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사마천 고향 마을인 섬서동 한성씨가 훨씬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또 앞으로는 더 큰 도움을 줄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중국의 경제력이 98년도에 사마천 고향 마을인 섬서동 한성시의 GNP가 800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중국의 GNP가 8,000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조만간 10,000불을 돌파할 걸로 보이는데 인구 14개 10,000불은 좀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국가문사공원 조성을 즈음을 해서 사마천 제사가 국가제사로 성격이 되고 문사공원을 만들면서 국가가 모든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성시는 예산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뭔 예산이 없냐? 정해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도움을 현재 받을 걸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한중 교류에 민간 교류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그 5.18 이번에는 여러분들 텔레비를 통해서 상당히 감동적으로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5.18 정신이나 기타 한국의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을 좀 학술적으로 재조명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내년 5.18을 즈음해서 제가
사마천 정신과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하나 개최를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마천 학회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한중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민간교류가 도움 받으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역사를 전공한 입장에서 사마천을 존경하고 사기의 문장을 좋아해서 시작한 공부가 30년이 됐습니다. 올해는 딱 30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하는 공부가 하다 보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제가 실감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변곡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마천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중국의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변곡점이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작업을 통해서 한성시와의 교류를 통해서 민간 차원에서 한중 관계를 좀 더 심화시켜야 될 필요성을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뼈저리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은 행복하게 사마천 존경하고 사기 책만 들여다보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게 지식인이 사회적인 책임감, 저한테 주어진 책임감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또 그런 부분들을 회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사명감과 책임감 때문에 대중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술활동, 그 다음에 한중교류를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열정적으로 이런 일을 이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질책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은 최소한 한중관계에 있어서 좀 더 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사마천 사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나 내용 이야기가 아니라 사마천과 사기가 중국 국가 전략과 어떻게 어울려서 가고 있는가, 중국 지도자들이 사기에 대해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사드 문제로 불거졌던 이런 부분들이 중국 사람들이 전통적인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다, 이런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진행해 드렸습니다.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이제 탄압을 받아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서 썼기 때문에 상당히 그 체제에 저항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깔려 있을 것 같고, 그런 선에서 이제 공자라든가 흔히 이렇게 주류 학계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거나 존경받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견을 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마천은 사실 황제한테 직언하다가 바른말하다가 괘씸죄에 걸려서 옥살이를 했고요. 또 일이 꼬이는 바람에 사형 선고까지 받습니다. 반역죄에 몰려서. 그때 나이가 47살 때부터 시작해서 49살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49살 때 살아남아서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자청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리고 50세 때 풀려나서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생명을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불사르다시피 해서 사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자신의 울분, 그 다음에 황제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들이 역사책 속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에다가 자기 자신을 대입시켜서 그 인물로 하여금 자기의 억울함을 대신 토로하게 하는 다양한 서술 방법을 사기를 통해서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는 사마천의 육신이자 영혼이자,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피로 썼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절박한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사책이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역사책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 울분을 단순하게 개인적인 한풀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인 본질을,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약점들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쪽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읽는 사람에게 역사책이 감동을 주는 차원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마천인 공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자도 아웃사이더였거든요. 사마천은 공자를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흔히 귀족들의 기록이라고 얘기하는 세가에다가 공자를 편입시킬 만큼 공자의 삶하고 자기 처지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아웃사이더들이나 또는 권력자로부터 부당하게 박해를 받은 인물들에 대해서 또 이름 없지만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살아간 보통 사람들에 대한 애정 이런 부분들이 사기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진보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왜 동양역사관이 사마천 사기를 기점으로 사관이 후퇴했을까? 사실 반고의 한서부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중국의 역사서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역사관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사기보다 더 뒤떨어진 사관을 보입니다. 태보적인 사관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21세기 동양 역사관을 수립하는데 새롭게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 사마천의 역사관이 한결 더 돋보이고 재조명을 받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홍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우리는 그 일본 그들 많이 죽였잖아요. 말하면은 그 안유사라든지 사실 중국 사람은 그런 게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일본은 그 중국한테 대해서 더 이제 그 난징 뭐 이런 게서 그런 게 어떤 한계도 많은데 지금 선생님이 보실 때 한일에 대한 그 중국의 어떤 그 은원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국 사람들의 은원관은 뭐 옛날에는 이제 왕조 체제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전쟁이나 살육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야만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의 은원관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인 부분은 뭐냐 그러면 원수가 졌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힘이 없거나 실력이 없을 때는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다립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뭐 군자 복수 10년 뒤라도 늦지 않다라든지 사나이 복수 뭐 한 세대 뒤라도 늦지 않다라든지 그래서 대를 물려서 갚아라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은 힘이 약했을 때는 등소평 시절에는 도광양해라 그래가지고 그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 라는 뜻입니다. 도광양해가. 그리고 지금 비로소 대국굴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일본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사과를 요구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힘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일본한테 그런 요구를 해봐야 흥력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대신 중국이 뭘 하고 있냐 그러면 남경에 가면은 남경 대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중국말로는 남경 대도살 기념관입니다. 한자로는 대도살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남경 대도살 기념관에서는 뭘 하고 있냐 그러면 일본이 저질렀던 학살에 대한 모든 기록, 모든 증언들을 끊임없이 중국은 당한이라고 합니다. 그 파일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물 그 천정 꼭대기까지 번호를 매겨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당한 중국 사람들이 당한 그 치욕, 그죠? 살육, 그다음에 강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그거 쳐다보면. 그리고 어느 순간 국력이 역전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마 일본한테 세게 몰아붙일 걸로 저는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사드 불거지기 사실은 뿌리 중국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이게 걸려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북한은 사실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혈맹 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한국에서 벌어졌던 우리 땅에서 벌어졌던 두 전쟁에 자기네들이 구원병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가 임진왜란 때고 두 번째가 6.25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들의 관점은 사실 우리를 도와줬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빠른 시간 내에 경제 발전, 그 다음에 기술 발전,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에 사이가 대단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저는 한중 관계가 평화적으로 상호 호혜적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중국은 14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한국 경제가 무역을 통해서 특히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 문제를 빨리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국이 우리나라 역사 왜곡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역사 왜곡이 진행이 될 건지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런 역사 왜곡 부분을 좀 풀어나갈 것인지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질문 안 나왔으면 했는데 역사 왜곡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그 단어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역사 분쟁 문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한 역사 기록들의 거의 90% 이상이 다 중국적 기록 아닙니까? 그죠?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시대 때 특히 고대사부로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제외하고 특히 조선시대 때 우리가 실록을 통해 가지고 조선 역사 500년을 제외하면 나머지 그 이전 기록들은 거의 대부분 다 중국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기록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매년 때 되면은 조선이 임금들이 사신 파견해 가지고 황제한테 축하 인사드리고 조공 바치고 하는 기록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다 조공 기록입니다. 갖다 바친 기록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걸 주고 중국으로부터 받아오는 물건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조공무역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조선시대만 해도 중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조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하늘 천자에다가 아침 조자, 하늘나라, 하늘조정이다. 하늘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즉위하면 꼬박꼬박 즉위에 관한 허락을 맡았잖아요. 기록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쓰시겠어요? 만약에 중국 사람이라면, 선생님께서 중국이라면, 역사책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좀 당연히 그렇게 쓰죠.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쓰면 돼. 근데 우리는 자존심 상하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나마 자주권을 가지고 지키면서 교류가 사실은 실질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진솔한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학술결이 이루어졌으면은 지금처럼 엉망이 안 돼요. 지금은 학자들이 거의 교류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민족 감정으로 내셔널리즘을 앞세워가지고 마치 전쟁 일어날 듯이 난리를 쳐가지고 서로서로를 증오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아주 공교롭게도 또 하나의 역사에 있어서 일본의 의도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동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강의 중에는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마천 4기 130권 가운데 우리나라 고대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록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권제 115 조선열전입니다. 학교 다닐 때 안 배우셨죠? 사마천 4기 조선열전에 있다는 거 물어보면은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몇 년 동안 10년 가까이 나와가지고 대중강연을 하면서 혹시 사마천 4기 우리나라 고대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록이 한 편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물어보면 아무도 못 맞추죠. 왜? 학교에서 일단 가르치질 않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기록이냐? 고조선 멸망사 기록입니다. 고조선 멸망사 기록입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에 멸망했습니다. 기원전 109년에 한나라 공격을 받아서 기원전 108년에 그것도 내분으로 망했습니다. 기원전 108년에 사마천 나이 38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열전 당대사 기록입니다. 1차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기록,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고고학 유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록입니다. 실제로. 그 고조선 유물이랑 확실시된 유물들이 지금 현재 명문과 더불어서 출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록인지 말도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록이고 그 조선열전 마지막 대목이 뭘로 끝나냐 그러면 그리하여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두었다라고 끝납니다. 이게 한사군의 최초의 단초입니다. 그런데 사마천 조선열전, 사기 조선열전에는
한사군 이름이 없습니다. 후대 기록에 나옵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 식민사학자들이 후대 기록을 가지고 한사군이라고 하는 위치 비정에 그렇게 열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사군을 전부 다 두만강, 압록강 이내, 한반도 이내로 비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우리나라 역사 연구, 고대사 연구의 큰 흐름을 뭘로 가둬버립니까? 강령 문제로, 카테고리로 딱 가둬버립니다. 영령 문제. 그래서 고조선 땅덩이를 어디까지 연장 가지고 100년 가까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학계도 갈라졌어요. 강단사학이니 뭐 제야사학이니 갈라져가지고 그놈의 폐수가 도대체 그 강이 어디 강이냐 가지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강력 카테고리입니다. 프레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못 벗어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한중일 세 나라의 역사 분쟁에 있어서 항상 우리한테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그 내셔널리즘에 계속 작용을 합니다. 학자들한테. 그러니까 실질적인 중국과의 학술교류나 학문교류가 동북공정 문제로 딱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고 저는 그런 강령 문제를 떠나서 다른 우회 전략으로 중국과의 학술교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한국 고대사 문제가 동북공정으로 비롯된 그 감정적인 문제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조선열전에 얽혀있는 식민사학자들의 의도된 회피 조선열전이 그만큼 중요한 기록이라면 학자들마다 다 고대사 논문의 조선열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일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교과서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조선열전을 무시하는 강당사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30년을 제가 사기를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조선열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남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차 사료입니다. 하마천 38살 때 기록이다. 여기로부터 출발하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역사 분쟁 문제나 그 다음에 식민사학 문제나 동북공정 문제 이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조선열전에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